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영화보다 더 극적인 스토리입니다. 한국 특전사가 새벽 3시 정글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활을 든 신비로운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여성이 바로 모익한 부족장의 딸이었습니다. 총구와 화살촉이 서로를 겨누는 긴박한 상황. 과연 누가 먼저 공격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건 이 여성에게 숨겨진 충격적인 비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비밀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군법 위반으로 본국 송환 위기에 처한 특전사와 부족에서 추방당할 뻔한 족장의 딸. 이들이 어떻게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한국에서 가정을 꾸렸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밝혀지는 그 놀라운 반전이 무엇인지 끝까지 들어보세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장 유나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대위 김도윤입니다. 2023년 가을 한미연합 정글 생존 훈련에 참가하게 되었죠. 장소는 뉴욕 북부 원시림이었습니다. 그곳은 정말 깊고 울창한 숲이었어요.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정도로 빽빽했고 낮에도 어둠침침할 정도였습니다. 훈련 첫날 밤이었어요. 새벽 3시경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숲 저편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소음기를 장착한 권총을 꺼냈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낀 숲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어요. 그런데 그 그림자의 손에 든 것이 활이었습니다. 21세기에 활을 든 사람이라니 정말 놀라웠죠.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영어로 조용히 물었어요. 그 순간 달빛이 구름 사이로 비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따았고 얼굴에는 붉은 줄무늬가 그려져 있었어요. 전통적인 가죽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의 눈빛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맹수 같으면서도 어딘가 슬픈 기운이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여성은 활 시위를 더 팽팽하게 당겼어요. 총을 내려놓으세요. 그 여성이 말했습니다. 영어였지만 독특한 억양이 있었어요. 당신도 활을 내려놓으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둘 다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총과 활이 서로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적대감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여성은 단순한 적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총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 보였어요. 평화의 제스처였죠. 그 여성도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총을 든 군인이 먼저 무기를 내릴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는 적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어요. 그 여성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활 시위를 늦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이아입니다. 모익한 부족입니다. 김도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처음 만났어요. 총과 활이 마주친 순간이었지만 어떤 운명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 밤이었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야영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보가 울렸어요. 누군가가 우리 보급품 창고에 침입했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대원들과 함께 뛰어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다시 아이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의약품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도둑이다. 한 미군 대원이 소리쳤습니다. 아이아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저를 보더니 뭔가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잠깐. 저는 다른 대원들을 제지했어요. 이유를 들어봅시다. 아이아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동생이 아파요. 열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아요. 부족의 치료사도 포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이아는 도둑이 아니었습니다. 동생을 살리려는 누나였던 거죠. 다른 대원들은 규정을 이야기했어요. 군용 의약품을 민간인에게 줄 수 없다는 규칙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생명 앞에서 규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상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아이야에게 다가가서 의약품을 건넸습니다. 해열제와 항생제가 들어있었어요. 이걸로 동생을 치료하세요. 생명은 국경을 넘지 않으니까요. 아이야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저는 상관에게 불려가서 심한 질책을 받았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한 일이니까요. 일주일 후였어요. 저는 혼자서 정찰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무 뒤에서 아이야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아이야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얼굴에 화장을 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동생은 어떻게 됐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됐어요. 덕분입니다. 아이야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야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자연스럽고 순수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리고 아이야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뭔가요? 당신이 궁금해요. 왜 저를 도와주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왜 도와줬을까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말이에요. 사람이니까요. 누군가 아프면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아이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부족의 성질을 보여드릴게요. 아이야를 따라가니 정말 아름다운 곳이 나왔어요. 작은 폭포가 있고 그 주변에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우리 조상들이 기도하던 곳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특별한 사람인가요? 네. 저에게는 특별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뛰었어요. 아이야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활쏘기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부탁했어요. 그 대신 태권도를 가르쳐 주세요. 아이야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만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각자 할 일을 하고 밤에는 그 성지에서 만났습니다. 아이야는 활쏘기의 비법을 알려줬어요. 숨을 고르는 법, 마음을 집중하는 법, 바람의 방향을 읽는 법까지 세세하게 가르쳐줬습니다. 저는 아이야에게 태권도를 가르쳐줬어요. 기본 동작부터 시작해서 호신술까지 알려줬습니다. 아이야는 정말 배우는 속도가 빨랐어요. 그런데 무술만 배운 게 아니었어요. 서로의 문화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야는 모이칸 부족의 역사를 들려줬어요.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저도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우리나라의 역사, 문화, 그리고 제가 왜 군인이 되었는지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야에게 제 상처를 고백했어요. 사실 저는 몇 년 전에 전우를 잃었어요. 제가 지키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 죄책감 때문에 계속 괴로웠어요. 아이야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전사라면 언제든 죽을 각오를 하는 거니까요. 위로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아픈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더 일찍 발견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며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입맞춤을 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한 달 후 우리 관계가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미군 대원 중 한 명이 저를 뒤따라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야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대위, 즉시 본국으로 복귀하라는 명령입니다. 상관이 말했어요. 왜 그래야 하나요? 현지인과의 과도한 교류는 군법 위반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절망적이었어요. 아이야와 헤어져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야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부족 장로들이 아이야를 불러들였습니다. 조상의 피를 더럽혔다. 장로들이 화를 냈어요. 백인도 아니고 동양인과 교류하다니 부족의 수치다. 아이야의 아버지인 족장도 화가 났어요. 하지만 딸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야, 넌 우리 부족의 미래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버지, 사랑에는 국경이 없어요. 도유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안 돼. 전통을 지켜야 해. 그날 밤 저와 아이야는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둘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기다릴게요. 저는 말했어요. 저도 기다릴게요. 아이야가 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이야는 배웅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부족해서 금지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봤어요. 아이야가 있는 그 숲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군인이었지만 속으로는 계속 아이야를 그리워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제가 훈련 우수자로 선발되어 표창을 받았어요. 하지만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이야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활쏘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이야가 가르쳐준 것들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활을 쏠 때마다 아이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보낼 주소가 없었어요. 모이칸 부족이 어디에 정확히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인터넷을 뒤져봤지만 개인적인 연락처를 찾을 수는 없었어요. 절망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에 없이 조용해졌거든요. 도윤아, 요즘 왜 그래? 연애라도 하나? 후배가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아이야를 생각했어요. 그 아름다운 미소, 따뜻한 손길,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나눈 첫 입맞춤까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야도 저를 잊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도윤 대위님, 유네스코 원주민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게 뭔가요? 미국 원주민 문화를 한국에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통역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아이야가 올까요? 참석자 명단을 볼 수 있나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받아본 순간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야의 이름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제외의 날이 왔어요. 장소는 명동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해서 로비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3시 호텔 입구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야를 봤습니다. 6개월 만이었어요. 아이야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성숙해진 느낌이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아이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아이야를 안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이야가 답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의 그리움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아이야에게 서울 구경을 제안했어요. 한국 문화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간 곳은 인사동이었어요. 전통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차는 어떠세요? 정말 맛있어요. 우리 부족의 차와는 다른 맛이네요. 아이야는 한국 전통차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차를 우리는 방법부터 마시는 예절까지 모든 걸 궁금해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남산타워였어요.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아이야가 감탄했어요. 이렇게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왜요? 모든 게 편리할 것 같아요. 우리 부족은 아직도 자연에 의존해서 살거든요. 세 번째로 간 곳은 한복 체험관이었어요. 아이야가 한복을 입어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아이야가 한복을 입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한복이 아이야에게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어떤가요? 아이야가 물었어요. 천사 같아요. 정말 아름다워요. 아이야의 얼굴이 빨갛게 됐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아이야에게 한강을 보여줬어요.
한강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한국이 더 아름워 보여요. 저는 말했어요. 저도 당신 때문에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우리는 한강 벤치에 앉아서 밤새 이야기했어요. 지난 6개월 동안의 일들, 서로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모든 걸 나눴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저는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번엔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방법을 찾아보죠. 아이야는 한국에서 2주를 더 머물렀어요. 그동안 저는 휴가를 내고 아이야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경복궁, 창덕궁, 불국사 등 한국의 명소들을 돌아다녔어요. 아이야는 한국 문화에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게 우리 부족과 비슷해요. 아이야가 말했어요. 그래요? 어떤 점에서요? 강제로 자연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연에 맞춰서 집을 짓는 거요. 아이야는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본적인 한국어를 가르쳐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야가 한국어로 말했어요. 발음이 좋아요. 금방 배우겠는데요? 더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를 완전히 익히고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야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도윤, 저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요? 네. 이곳이 제게는 새로운 집 같아요. 그리고 당신이 있잖아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하지만 걱정도 됐습니다. 부족은 어떡하죠? 아버지는 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께 편지를 보냈어요. 제 마음을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며칠 후 아이야의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놀랍게도 허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딸아, 네가 행복하다면 아버지도 행복하다. 다만 우리 부족의 전통을 잊지는 마라. 아이야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살 수 있어요. 아이야는 귀화 절차를 시작했어요. 서류를 준비하고 한국어 시험을 보고 한국사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전역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산림청 특수진화대에 지원했습니다. 숲에서 일하면 아이야와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아이야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어요. 원주민 문화 연구가 전공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원주민 문화를 연구하는 거네요? 네. 한국과 아메리카 원주민 문화의 공통점을 찾아보고 싶어요. 6개월 후 아이야는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한국 이름도 지었습니다. 김아이야였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 됐네요. 네. 정말 행복해요. 꿈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아이야에게 프로포즈했어요. 한강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김아이야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아이야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당연히 그럴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정말 특별했어요. 한국 전통 혼례와 모이칸 부족의 결혼 의식을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장소는 강원도 춘천의 한 한옥 펜션이었어요. 자연에 둘러싸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결혼식 한 주 전 아이야의 아버지가 한국에 왔어요. 족장님이 직접 오신 거였습니다. 사위야, 잘 부탁한다. 족장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버님. 아이야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족장님은 모이칸 부족의 전통 의식용품들을 가져오셨어요. 깃털로 만든 머리 장식, 특별한 구슬 목걸이, 그리고 축복의 향까지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제 어머니도 오셨어요. 처음에는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아이야를 만나보신 후 완전히 마음을 열으셨습니다. 아이야야, 우리 도윤이 잘 부탁해. 어머니께서 아이야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잘하겠습니다. 아이야가 깍듯이 인사했어요. 결혼식 당일 정말 장관이었어요. 한복을 입은 한국 하객들과 전통 의상을 입은 모이칸 부족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먼저 한국 전통 혼례를 올렸어요. 저는 골룡포를, 아이야는 원삼을 입었습니다. 아이야가 한복을 입은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패백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이야가 서툰 한국어로 인사말을 했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도윤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이야의 진심이 전해졌거든요. 그 다음에는 모이칸 부족의 전통 의식을 했어요. 족장님이 직접 주례를 해주셨습니다. 저와 아이야는 원형으로 둘러선 부족원들 가운데 서 있었어요. 족장님이 특별한 주문을 외우며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대지의 힘이 너희와 함께하고 하늘의 지혜가 너희를 인도하며 조상들의 영혼이 너희를 보호하기를.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손목에 가죽 팔찌를 묶어줬어요.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하객들이 함께 춤을 췄어요. 한국 전통 춤과 모이칸 부족 춤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결혼 1년 후 저희에게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한솔이였습니다. 한국과 소리의 합성어였어요. 한솔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아이야의 능력을 물려받은 것 같았거든요. 갓난아기 때부터 동물들이 한솔이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우리 딸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야가 말했어요. 그럼 태권도와 모이칸 무술을 둘 다 가르쳐야겠네요. 좋은 생각이에요.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우면 더 강해질 거예요. 주말에는 가족끼리 한강에 나가요. 아이야가 아리랑을 부르면 저는 모이칸 부족 노래로 화답합니다. 한솔이는 두 노래를 모두 따라 부르죠. 여보, 행복해요? 어느 날 아이야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당신과 한솔이가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요. 저도요. 한국에 와서 정말 잘했어요. 가끔 아이야의 부족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와요. 그럴 때마다 저희 집은 작은 문화교류의 장이 됩니다. 족장님도 1년에 한 번씩 한국에 오세요. 손녀 한솔이를 보러 오시는 거죠. 사위야, 잘 키우고 있구나. 족장님이 말씀하세요. 네, 아버님. 한솔이가 두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길 바라요. 어느 날 한솔이가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왜 한국에 왔어요? 사랑 때문이야. 사랑은 모든 경계를 넘어서거든. 저도 커서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한솔이는 엄마 아빠보다 더 멋진 사랑을 할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어요. 아이야는 이제 완벽한 한국 사람이 됐어요. 김치도 잘 담그고 한국 드라마도 좋아해요. 하지만 모이칸 부족의 전통도 잊지 않고 있어요. 저도 모이칸 부족의 문화를 많이 배웠어요.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 조상을 공경하는 정신,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는 법까지 모든 걸 배웠습니다. 결국 사랑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요. 사랑은 국경도, 문화도, 언어도 뛰어넘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가끔 그때를 생각해요. 만약 그날 밤 아이야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범한 군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운명은 저희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절대 믿기 어려울 거예요. 미국 공군 중령이 F-22 전투기 조종 경력과 연봉 17만 달러를 모두 포기하고 한국에 정착한 사연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된장찌개 한 그릇이 어떻게 39세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김장 체험에서 왜 눈물을 펑펑 쏟았을까요? 더 충격적인 건 중간에 나오는 큰 반전인데 정말 예상도 못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 결정은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만큼 대단한데요. 끝까지 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감동적인 진실이 숨어 있어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코리아짱 유나입니다. 저는 사브리나 월터스입니다. 39세, 미국 공군 중령이었죠. 20년간 군 복무를 하면서 F-22 전투기 조종부터 항공전략 작전 참모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해왔어요. 연봉은 17만 달러, 안정적인 커리어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제 삶에는 큰 공허함이 있었어요. 저는 늘 임무와 작전만 생각했거든요. 감정이라는 건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작전실에서 감정은 판단력을 흐리는 적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체력 단련, 브리핑, 작전 검토, 보고서 작성. 이 루틴이 20년간 제 전부였어요. 동료들은 저를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린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동료가 전사했을 때도 저는 그저 임무에만 집중했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작전의 일부였다고 생각했어요. 2023년 9월 저에게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한미합동훈련 고문단으로 한국에 파견되는 거였어요. 2주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죠. 솔직히 별로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냥 또 다른 해외 파견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 느낌은 깔끔하다는 거였어요. 공항이 정말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공항들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한국 공군 장교들을 봤을 때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악수 정도인데 여기서는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차에 타자마자 작은 과자 봉지를 건네주시더라고요. 힘들었을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라고 하시면서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공식적인 업무 관계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배치받은 한국공군 전략분석 장교는 윤도현 소령이었어요. 첫 만남부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터스 중령님. 앞으로 2주간 함께 일하게 된 윤도현입니다. 라고 하면서 완벽한 영어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윤도현 소령의 태도가 제가 지금까지 만난 어떤 외국 장교들과도 달랐어요. 너무 친근하고 따뜻한 거예요. 혹시 한국 음식 괜찮으세요? 매운 걸 못 드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건지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었거든요. 군인끼리는 업무적으로만 대화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제 개인적인 것들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훈련 3일째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KF-21 전투기 시뮬레이션 훈련 중에 실제 엔진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처음에는 시뮬레이션인 줄 알았는데 실제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매뉴얼대로 대응했어요. 즉시 탈출 준비하고 가장 가까운 활주로로 향하세요 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윤도현 소령이 갑자기 잠깐만요 라고 하더라고요. 월터스 중령님, 지금 바람 방향을 보시면 그 활주로로 가면 민간 마을 쪽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조금 더 돌아서 서쪽 활주로로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매뉴얼에는 가장 가까운 활주로로 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윤도현 소령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배운 건 효율성과 매뉴얼이었지만 윤도현 소령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윤도현 소령의 조언에 따라 서쪽 활주로로 유도했고 다행히 무사히 비상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정말로 윤도현 소령 말이 맞았어요. 만약 제가 처음에 지시한 대로 했다면 민간 지역에 큰 피해를 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습니다. 제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시스템에 균열이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다음날 윤도현 소령이 저에게 어제 정말 좋은 판단이었어요. 역시 경험이 많으신 분은 다르시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좋은 판단을 한 건 윤도현 소령이었다는 걸요. 훈련이 끝난 후 윤도현 소령이 시간 있으시면 서울 구경 좀 시켜드릴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사실 저는 관광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뭔가 거절하기가 어려운 분위기였거든요. 첫 번째로 간 곳이 지하철이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을 경험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지하철역으로 데려가시더라고요. 솔직히 지하철은 뉴욕에서도 타봤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하철은 정말 달랐어요. 우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문이 열리면 우르르 몰려드는데 여기서는 내릴 사람이 다 내릴 때까지 기다려요. 더 놀라운 건 노약자석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앉아 있다가도 노인분이 타시면 바로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당연한 듯이 자연스럽게요. 윤도현 소령이 한국에서는 어르신을 공경하는 게 기본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로 간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옛날 집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정말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걸어다니면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복 체험도 해봤는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군복만 입고 살아온 제가 이런 전통 옷을 입는다는 게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부드럽고 더 여성스러운 제 모습을 발견한 거죠. 저녁에는 전통 한식당에 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자마자 반찬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김치, 나물, 젓갈 등등 정말 많은 종류의 반찬들이요. 이거 다 공짜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윤도현 소령이 웃으면서 한국에서는 반찬은 기본이에요. 더 달라고 하면 더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된장찌개를 처음 맛봤어요.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맛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짠맛, 단맛, 감칠맛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윤도현 소령이 어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거예요. 한국에서는 어머니 손맛이라고 해서 엄마가 해주신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목이 메었어요. 제가 언제 어머니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봤나 싶더라고요. 군인 가정에서 자란 저는 늘 인스턴트나 외식으로 때웠거든요. 어머니 손맛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식사 후에 전통다도 체험도 했습니다. 차를 우리는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세심하고 정성스러웠어요. 차를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우리는 과정에서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일기를 썼어요. 20년 만에 처음이었죠. 군 복무 20년보다 더 복잡한 감정이 하루 만에 밀려왔다라고 적었습니다. 뭔가 제 안에서 단단했던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거든요. 2주간의 한국 파견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공항에서부터 뭔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항 직원들도 친절하게 인사를 해줬는데 미국 공항은 너무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기지로 돌아가니 똑같은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5시 기상, 체력 단련, 브리핑, 회의, 보고서 작성. 예전과 똑같은 루틴인데 뭔가 달랐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동료들이 한국 어땠어?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평범했어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평범하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2주였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점심시간에 기지 식당에서 햄버거를 먹는데 갑자기 된장찌개가 그리워지더라고요. 이상했어요. 평생 양식만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한국 음식이 그리운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휴대폰을 보니까 윤도현 소령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좋은 추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라는 정중한 메시지였죠. 그런데 그 아래에 사진이 하나 더 있었어요. 된장찌개 사진이었는데 오늘 어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주셨는데 월터스 중령님 생각이 났어요. 라는 메시지와 함께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이렇게 슬프고 그리운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늘 누군가를 지켜줬지만 한 번도 안긴 적은 없었다는 걸요.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고 따뜻하게 챙겨주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회의 중에도 자꾸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던 젊은이들, 한옥마을의 고요함, 반찬을 계속 채워주시던 식당 아주머니, 그리고 윤도현 소령의 따뜻한 미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동료들이 요즘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한국이 그리워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로 기초 한국어를 배우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같은 기본적인 말들을 따라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는데 계속 연습하다 보니 조금씩 늘더라고요. 윤도현 소령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한국어로도 몇 마디씩 써봤어요. 서툴지만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정도는 쓸 수 있게 됐죠. 윤도현 소령이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라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관이 저를 불러서 월터스 중령, 다음 달에 또 한국 파견이 있는데 갈 생각 있어? 라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었지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명령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두 번째 한국 파견은 한 개월이었어요.
이번에는 단순 고문이 아니라 한미항공기술협력 프로젝트 담당이었죠. 더 깊이 있는 업무였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마치 집에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윤도현 소령이 마중 나와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서 오세요. 월터스 중령님이라고 한국어로 인사하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한 한국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발음이 좀 어색했지만 윤도현 소령이 와, 정말 많이 늘으셨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업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도 더 깊이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윤도현 소령에게 혹시 시간 있을 때 한국 생활을 좀 더 배워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물론이죠. 기꺼이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주말에 윤도현 소령이 시장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전통시장이었는데 정말 활기찼어요. 아주머니들이 큰 소리로 싸게 가져가세요. 맛있어요. 하면서 호객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좀 시끄럽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저를 보고 어머, 외국 사람이네라고 하시면서 과일도 하나씩 주시고 이거 맛있어, 먹어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영어는 못하시지만 몸짓으로 친절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떡볶이도 처음 먹어봤는데 맵긴 했지만 중독적인 맛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시장 아주머니가 직접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언어는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하는 기분이었어요. 윤도현 소령이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한 번 인연이 되면 정말 가족처럼 대해줘요. 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무조건적인 친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놀라운 경험은 윤도현 소령 집에 초대받은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외국분을 한번 뵙고 싶다고 하시네요. 괜찮으시면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실래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윤도현 소령의 어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저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으시면서 어머, 정말 예쁘게 생겼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멀리서 와서 고생이 많았을 텐데라고 하시면서 눈시울이 붉어지시더라고요. 식탁에 앉았는데 정말 푸짐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계란말이, 나물 반찬들, 그리고 갓 지은 흰 쌀밥까지. 어머니가 계속 제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시면서 많이 먹어야 해. 너무 말랐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도연이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넌 좀 다르구나. 차갑고 무서운 군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따뜻한 사람이네. 그래서 더 특별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제가 평생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누군가 저를 특별하다고 해준 적이 없었어요. 저는 늘 기계 같은 완벽한 군인이어야 했는데 이분은 제 인간적인 모습을 봐주시는 거였어요. 식사 후에 어머니가 우리 집 딸이 된 것 같아 기뻐라고 하시면서 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무너질 뻔했어요. 39년 살면서 누군가 저를 딸 같다고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한 달간의 파견이 끝나갈 무렵 윤도현 소령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마침 김장 시즌인데 외할머니 댁에 가서 김장 체험해 보실래요?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통 문화 중 하나거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김장이 뭔지도 잘 몰랐는데 궁금해서 따라가기로 했어요. 충청도 시골 마을에 있는 윤도현 소령의 외할머니 댁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이웃 아주머니들, 친척분들까지 총 10여 명이 계셨어요. 외할머니를 처음 뵈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80대 후반이신데도 정말 정정하시고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라고요. 저를 보시자마자 어머, 미국에서 온 분이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게 생겼노라고 하시면서 제 볼을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김장하는 과정을 보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버무리는 과정이 마치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거든요. 모든 분들이 자연스럽게 역할 분담을 하면서 웃으며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서투르게 김치를 담그려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천천히 해도 돼, 처음인데 잘한다 하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양념이 손에 묻고 엉성하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셨어요. 오히려 정성이 들어간 게 최고야 라고 하시면서 웃어주시더라고요. 점심시간에 할머니가 직접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라고 서툰 한국어로 말하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한국말도 잘하네라고 하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오후에 김장이 거의 끝날 무렵 할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셔서 이제는 네가 우리 딸 같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무너졌어요. 39년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눈물이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김장하던 아주머니들이 왜 우냐 하시면서 걱정해 주시는데 저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행복해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윤도현 소령이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조건적인 환대에 나는 무장해제됐어요. 라고 말했죠. 20년간 쌓아온 단단한 껍질이 완전히 벗겨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박집에서 잠을 못 잤어요.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함께 만든 김치 냄새.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분들을 만난 거죠.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가 김치를 한 포기 싸주시면서 미국 가서도 먹어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언제든지 그리우면 또 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돌아오는 길에 윤도현 소령이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인생이 바뀌는 기분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찾던 건 완벽한 임무 수행이 아니라 이런 따뜻한 인간관계였던 거예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며칠이 지났을 때 상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월터스 중령, 다음 달부터 유럽 NATO 본부로 발령 내려고 하는데 어때? 라고 하시더라고요. 좋은 기회였어요. 승진도 보장되고 연봉도 더 올라가는 자리였죠. 하지만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유럽으로 가면 한국은 더 멀어지는 거잖아요. 윤도현 소령, 어머니, 할머니, 그 모든 따뜻한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거고요.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처음으로 진지하게 고민해봤어요. 다음날 윤도현 소령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윤도현 소령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요? 진심이세요? 라고 하시면서요. 한미항공산업 협력 분야에서 미군 출신 전문가를 찾고 있어요. 월터스 중령님 같은 분이면 정말 환영일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일주일 후 저는 20년간의 군 경력을 정리하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상관들이 미쳤냐며 만류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처음으로 제 감정을 따라 내린 결정이었죠. 2024년 3월 저는 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한미항공산업 전략자문관으로 일하게 됐어요. 연봉은 미군 시절보다 적었지만 마음은 훨씬 풍요로웠어요. 윤도현 소령과 함께 서울 외곽 언덕에 작은 집을 구했어요. 정확히는 윤도현 소령이 같이 살아요 라고 프러포즈를 했고 저는 네라고 대답했죠. 함께 집을 꾸미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 댁에서 가져온 김치 냉장고도 설치하고 된장찌개 끓이는 법도 배웠어요. 처음에는 짜기만 했는데 어머니가 와서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제법 그럴듯해졌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집들이 날이었어요. 할머니도 오시고 시장 아주머니들도 오시고 김장 때 만났던 분들이 모두 오셨어요. 마치 진짜 가족들이 모인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집에서 잘 살게 돼서 다행이야 라고 하시는데 정말 감동이었어요. 제가 진짜로 이분들의 딸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지금은 한국에 정착한 지 1년이 넘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김치 담그기도 제법 할 줄 알게 됐죠. 무엇보다 저는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어요. 때로는 미국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제가 찾은 건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었어요. 하늘을 나는 것보다 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게 더 의미 있다는 걸 깨달았죠. 요즘 윤도현 소령과 함께 작은 카페를 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름은 할머니 된장찌개로 하려고 해요. 제가 처음 한국의 따뜻함을 느꼈던 그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싶거든요.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옛 동료가 놀러 왔어요.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20년간 쌓아온 경력을 내려놓고 낯선 나라에 온 게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이제는 하늘보다 한국 땅이 더 따뜻하다는 걸 알거든요. 여기서 저는 완벽한 군인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인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제가 평생 찾던 진짜 저였던 거죠. 여러분도 혹시 지금 무언가에 갇혀서 살고 계시다면 용기 내어 새로운 시작을 해보세요. 저처럼 뒤늦게라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